중국의 여러 역사가들은 조조휘하에서 가장 뛰어난 책사를 꼽으라면 단연 순욱의 이름을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순욱은 단순히 뛰어난 계략가로서 조조를 보좌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조조 정권 내부에서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방향성 설정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참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조 진영에는 가우, 곽가, 사마이와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즐비했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실리를 추구하는 데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욱은 실리뿐 아니라 당시 정치의 핵심이었던 명분까지 함께 설계하고 견인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습니다. 흔히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조조에게는 순욱이 있었다고 회자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욱은 조조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공신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후한 왕조에 대한 충애 역시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그가 말년에 조조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고 결국 정치적으로 제거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배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조가 황제를 좌지우지하며 점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던 시기에 순욱은 여전히 한나라라는 제국의 명분과 정통성을 중시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조조라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과 동시에 제국에 대한 신념 사이에서의 깊은 내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이러한 순욱의 입지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순욱과 더불어 그보다 연장자인 조카 순유 그리고 가우를 함께 한 권에 수록하였고 이들 모두를 조조의 주요 참모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순욱을 가장 앞에 배치한 점은 그의 능력과 영향력이 단순한 지략가를 넘어 조조 정권의 사상적 정치적 기틀을 다진 인물로 보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진수는 순욱에 대해 청아한 풍모와 왕자의 품격 그리고 선견지명을 갖춘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조조 정권 내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조씨 일가의 권력 강화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제거당했다는 생애의 말미를 염두에 둔 평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순욱에 대해 단순한 조조의 모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복합적이고 도덕적인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배송진은 순욱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비판을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조씨 정권이 결국 후한을 멸망시켰다는 역사적 결과만을 보고 순욱이 조조를 도운 책임을 물으며 그를 매도하는 시각이 존재했지만 배송진은 이러한 시선에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순욱이 선택한 협력은 어지러운 난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순욱의 책략과 보좌 덕분에 조조는 제국을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 왕조의 명맥은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순욱의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수많은 백성들을 전란과 혼란에서 구해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송진은 또한 진수가 정사 삼국지에서 순욱과 함께 순유, 가후를 동일한 급의 참모로 묶어 서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히 가후에 대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라며 그를 순욱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순욱이 단순한 지략가를 넘어 도덕적 판단력과 국가관을 갖춘 고결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에서도 비롯된 것입니다. 범엽 또한 순욱을 높이 평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후한서에서 순욱에게 별도의 열전을 할애하였고 순욱을 후한의 충신으로 명확히 위치지었습니다. 범엽은 순욱이 난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였으며 조조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끝내 함께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한 고결한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선은 청나라 시기의 학자 조익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익은 자신의 저서 22사차기에서 범엽의 견해에 공감하며 순욱을 끝까지 한나라의 신하로 보았던 범엽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시인 두목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기에서 순욱이 조조를 전환해 건국자인 유방과 후한의 중흥 군주였던 광무제에 비유한 기록을 문제 삼았으며 이러한 비유를 통해 순욱이 조조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조씨 정권의 한나라 멸망에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통감의 저자인 사마광은 두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순욱이 조조를 광무제나 유방에 비유한 것은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장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하며 그 표현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순욱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사마강은 순욱을 조조를 황제로 올리려는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도 끝내 관직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한나라에 대한 충정을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로 평가하며 그를 진정한 충신으로 칭송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 유학적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고려와 조선 시기의 평가에서는 순욱에 대한 시선이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사가들과 문인들은 순욱의 정치적 선택을 저리의 관점에서 평가하였고 그가 조조를 보좌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결같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 후기의 문신 이재현은 시문을 통해 순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 업성에서 알겠네. 이 업성 밑에 있던 순문약은 요동의 관유안에게 부끄러울 거야 라고 읊었습니다. 여기서 순문약은 순욱의 자를 지칭한 것이며 관유안은 후한 말 청렴결백의 상징으로 불리는 관영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순욱의 정치적 선택을 고결한 선비 관영과 대비시켜 결국 권세에 기댄 자와 절개를 지킨 자의 차이를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재현은 순욱이 조조 밑에서 활동한 것을 부끄러운 일로 간주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성대중 역시 순욱에 대한 조선 지식인층의 전반적인 시각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술 청성잡기에서 사마광의 자치통감 서술 태도를 비판하며 그 안에 포함된 순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성대중은 사마운공은 경전에서는
맹자를 의심하고 역사에서는 위나라를 제국으로 인정했으며 양홍을 성인으로 추켜 세우고 순욱을 왕자의 제목이라 일컬었으니 비판할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사람들이 사마광을 쉽게 흠잡지 못하는 것은 그의 평소 행실이 상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순욱을 칭송한 대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불편한 시선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사마광이 자치통감에서 주장한 무통론은 위초고 삼국 가운데 어느 쪽도 천명을 정통으로 계승한 황조가 아니며 다만 각자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성대중은 그러한 관점을 무시하고 사마광이 순욱을 왕자지제로 표현한 것 자체에 비판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조조와 그의 참모들이 지녔던 실용주의적 정치 전략에 대해 깊은 거부감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정서는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 체제를 지향했던 조선의 지배 이념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조가 후한 황실을 좌지우지하며 실질적으로 황제의 권한을 장악하고 때로는 폭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조선 유학자들의 윤리적 기준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 순욱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한나라에 충성을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애 전반은 결국 저리를 저버린 선비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순욱의 능력이나 정치적 기여보다도 그가 섬긴 인물과 정치적 맥락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었고 그 결과 순욱은 도리와 절개를 중시하던 유학적 질서 속에서 다소 부정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욱은 흔히 조조의 장략 혹은 소화에 비견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조조 자신이 순욱을 두고 나의 장자방이다라고 칭찬한 일화는 매우 유명한데 이 비유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정치 군사적으로 순욱이 조조에게 끼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장량이 한고조 유방의 천하통일 과정에서 조언자이자 전략가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순욱 또한 조조의 천하 경영에서 전략적 조직적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순욱은 조조 진영에서 본진을 지키는 관리자로서 소화에 가까운 역할도 병행했습니다. 조조가 외지로 원정을 떠날 때마다 본진을 지키며 정무를 총괄하였고 내정과 외정을 넘나들며 실질적인 2인자의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게다가 여포가 조조를 배신하여 정권이 위태로웠을 때에는 순욱이 다시 전장에 직접 종군하며 조조의 세력을 재건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보면 순욱은 조조 세력이 약소했을 시기에는 직접 병사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고 세력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후방으로 돌아가 내정을 총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후방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한 순욱의 이력은 그가 단순한 내정가가 아니라 군략에도 능했던 인물임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사 측면에서도 순욱의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조 휘하의 책사들은 각기 특화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조율한 중심 인물은 바로 순욱이었습니다. 순유, 가우, 곽가, 정욱, 진군 등 조조의 핵심 참모진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순욱은 실질적으로 이들을 선발하고 조정하며 조조 정권의 두뇌 집단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단순히 지혜로운 모사로서의 역량을 넘어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총괄 지휘자라는 표현을 넘어서 조조 정권 전체의 전략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한 정치적 설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군략과 내정 중 어느 쪽이 그의 주된 재능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관점에서 보면 순욱은 내정가로 분류되기보다는 군사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정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부각되는 치적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반면 전투 및 전장 운영에 참여한 기록은 다수 존재합니다. 예컨대 후방 책임자였던 순욱이 지휘하던 시기에 조조군은 군량 문제로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소화가 항상 풍부한 군량을 유방에게 공급하던 사례와 대비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조군 내부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인유까지 섭취했다는 괴소문까지 돌 정도였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더라도 보급 상황이 결코 양호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욱 등에 대한 정치적 음해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으며 당시의 전쟁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혹했던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러한 곤란 속에서도 순욱은 참모진과 함께 조조의 군을 다시 일으켰고 유능한 인재들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며 재기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그의 군사적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당대의 다른 제후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조조 진영의 보급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예컨대 한복이나 도겸처럼 역사적으로 비중이 낮게 평가되는 군벌조차 군량 확보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원소 진영 역시 관도대전 전까지는 조조보다 나은 상황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순욱은 조조 정권의 붕괴를 막고 다시금 체제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그 역할은 단순한 참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조조 진영이 군량과 물자 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은 단순히 내부 관리의 실패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는 연주 지방 전역에 걸쳐 사상 초유의 흉년이 발생했으며 이어지는 서주 지역의 초토화는 이른바 서주 대학살로까지 이어지며 해당 지역 기반 자체가 사실상 붕괴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식량과 인력을 조달할 여건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순욱은 내부적으로는 조조의 정권을 지탱하고 외부적으로는 당시 최대 세력 중 하나였던 원소와의 대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조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재기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욱을 포함한 핵심 참모진의 끈질긴 행정적 전략적 버팀목 덕분이라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당시 조조군의 보급난은 단순한 무능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비록 순욱이 말년에 자신에 대한 기록 대부분을 불태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는 있지만 외부 사료와 잔존하는 기록들만 보더라도 그는 내정과 인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긴 인물로 확인됩니다. 특히 인재의 발탁과 관리, 조직의 재편성과 안정적 행정 운영 측면에서 그의 능력은 단연 돋보이며 이는 단순한 실무 역량을 넘어 조조 정권 전체의 정치적 안정과도 직결된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조 정권 내 문관 계열에서 순욱이 차지한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흔히 순욱을 연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직이 바로 상서령인데 이 직위는 관직 체계상으로는 다른 최고위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상서령은 당시 내조라 불리는 황제 직속 행정기구의 수장으로서 모든 문서 행정과 인사, 정책 집행에 관여하는 핵심 기관을 관할하였습니다. 이를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행정부 총괄을 맡는 부총리급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조조 체제 내에서 사실상 문관의 대장군이라 할 만한 권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순욱은 상서령이라는 공식 직책 외에도 황제의 최측근에게만 부여되는 시중이라는 관직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중은 단순히 황제 곁을 지키는 고위직이 아니라 황제의 명을 대신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황실 내 주요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기에 그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삼국시대 당시의 관제 구조는 크게 외조와 내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외조는 승상부를 중심으로 한 정무 및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외부 행정 조직이었고 내조는 황제를 보좌하는 내부 관료 집단으로 문서와 인사,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던 핵심 기구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직위를 승상으로 삼아 외조를 직접 장악하였고 순욱은 내조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서령을 맡아 조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정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즉 조조가 외조의 절대 권력자였다면 순욱은 내조의 정점에 위치한 인물로서 두 사람은 명실상부한 정권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욱은 단순한 책사의 위치를 넘어 조조 정권 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분담하고 운영한 최측근이자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관직의 명칭이나 외형만을 보고 그의 위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삼국시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평가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정무 권한과 조직 장악력에서 순욱은 문관 진영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조의 정권에서 순욱이 맡은 역할은 한고조 유방의 책사이자 행정총괄이었던 소하와 매우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방이 주력 병력을 이끌고 각지에서 전투를 벌일 때 그 후방에서 본거지를 지키며 병참과 조직 운영, 행정 기반을 책임졌던 인물이 바로 소하였듯이 조조가 각지로 출병할 때마다 그의 근거지를 지키고 내정을 정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순욱이었습니다. 특히 연주가 외적의 침입과 내부의 혼란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을 당시 순욱은 이 근거지를 가까스로 지켜내었습니다. 연주는 당시 조조 정권의 정치군사적 중심지였기에 만일 이 거점을 잃었다면 조조의 세력은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욱의 헌신과 판단력 덕분에 조조는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 천하를 평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조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는 점 그리고 원소가 이미 강대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욱이 연주를 지켜낸 행위는 단순한 수비의 의미를 넘어 조조 정권 전체의 존망을 가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연주를 상실했다면 조조는 원술처럼 한때의 명성만을 남긴 채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나아가 연주가 무너지면 조조는 원소의 영향권 안에서 단지 객장의 위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당시 원소가 조조를 독립적인 세력으로 존중해줄 이유는 없었고 오히려 강한 야심과 전략적 잠재력을 가진 조조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조는 잠시 원소의 원조를 받으며 연명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고 원소는 상하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조조에게 처자식을 인질로 보내라 요구할 정도로 강한 통제를 시도하였습니다. 조조는 이 시기 동안 수많은 굴욕을 견디며 기회를 엿보아야 했으며 이 역시 순욱이 지켜낸 연주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욱의 역할은 단순한 내정 총괄을 넘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조조의 독립 세력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관도대전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조조가 관도에서 원소를 격파하고 막업성을 접수하였을 즈음 그의 영향력은 하북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담은 항복하였고 원상 또한 패배하면서 고간이라는 지방 호족 세력도 조조에게 항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북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조조는 고간의 기존 지위를 일단 인정해주며 정치적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오한으로 도망친 원상을 정벌하기 위해 북방 원정을 계획하고 병력을 이동시키자 고간은 조조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는 조조의 근거지인 업성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고 조조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정 내부의 내응자를 포섭하여 공격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순욱의 친족이자 능력 있는 인물인 순현이 이 계획을 미리 간파하여 내응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간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상당 태수를 인질로 잡아 호간을 봉쇄하였고 기주 방면에서의 병참로를 차단한 뒤 사해주를 공격하여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해주의 여러 군현 중에서도 홍농, 하동, 한해의 세 군이 이에
호응하면서 조조에게는 단순한 지방 반란을 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본거지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흔들린 이 시점에도 조조는 외부에서 전투를 이어가야 했기에 후방의 수습과 대응은 전적으로 내부 조직을 장악하고 있던 순욱과 같은 인물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관은 단순한 지방 호족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하북 지역에서 원소의 정통성을 잇는 세력 중 하나로 간주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원소 사후의 혼란 속에서 하북 지역의 민심은 아직 조조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관이 일으킨 반란은 조조 정권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관은 유표와 외교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외부로부터 유표의 협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고관이 하동, 한해, 홍농 등 3군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조조에게 항복했던 하북 지역의 세력을 하나둘씩 흔들 수 있었다면 조조의 하북 평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장수 이전과 악진에게 호관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사예주에서는 종효가 고관 세력에 맞서 싸우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관 공략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전과 악진이 이끄는 병력은 방어가 탄탄한 호관을 뚫는 데 실패하였고 사예주에서도 고관 세력이 전열을 정비하면서 결국 해당 지역의 3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조조 진영에 매우 큰 타격이었으며 단순한 반란이 아닌 정치적 재편 가능성까지 내포된 본격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본인이 직접 호관 공략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고 단기간 내에 반란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조가 북방 원정을 멈추고 급거 복귀하는 사이 조정 내부에서는 순욱이 중심이 되어 정세를 수습하고 후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순욱은 하우동과 중앙군을 이끌고 조조의 군사 종효와 합류하였으며 이로써 반란 진압의 전선이 구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순욱은 반란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보다 전략적인 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는 두기라는 유능한 인물을 하동 지역으로 파견하였고 이는 매우 효과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두기는 하동 지역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반고관 세력을 규합하여 내부에서 고관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면적인 정면 대결이 아닌 지역 민심과 내부 불만 세력을 조직하여 반란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간접 전략이었으며 순욱의 정치적 통찰과 판단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관은 이런 내부 외환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또 다른 변수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관서 지역의 군벌 마등이 조조 세력과의 협력에 동의하였고 그의 아들 마초가 고관 진압 전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게 되었습니다. 마초는 용맹하고 군략에 능한 장수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참전은 전세를 결정적으로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관의 진영은 명장 곽원을 전사로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군세가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고관은 세 방향에서 협공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마등과 마초의 협공이 가해졌고 동쪽에서는 조조가 직접 진군하였으며 남쪽에서는 순욱과 중앙군이 본진을 위협하였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고관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표가 장악한 남방으로 도피하여 그곳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조조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으며 순욱은 이 과정에서 내정을 총괄하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파견하며 내부의 균열을 틀어막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책사를 넘어 정치군사 전략가이자 위기관리자로서 순욱의 진가가 유감없이 드러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장량이라는 책사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방은 장량과 국가의 대소사를 상의하며 군사 전략부터 국가 경영까지 포괄적인 조언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조조에게 있어 순욱은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 이상의 전략적 동반자였습니다. 조조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순욱과 사사건건 의견을 교환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순욱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비록 순욱 본인이 말년에 자신의 기록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하나 남아있는 조각난 기록들만으로도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중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조가 헌재를 영접하여 자신의 근거지로 모셔오게 된 계기 역시 순욱의 조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책략이 아니라 조조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조조는 헌재를 품에 안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도의의 대의 명분을 획득했고 이후로 그의 모든 군사 행위와 행정 결정은 곧 황제의 명령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조조가 제후가 아닌 국정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조 정권이 위나라로 발전하고 나아가 위나라를 계승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이 마련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한의 헌재는 이미 실권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라는 이름은 여전히 막대한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 황제의 권위를 명분 삼아 자신의 군사 작전을 황실의 명령으로 포장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군벌들에게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전투에서 조조가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왔다고 선언하며 실제로 황제의 뜻이 무엇이었는가와는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가 곧 합법성과 정통성을 획득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타세력이 조조에게 반기를 들 경우 그들은 자연스럽게 역적이라는 낙인이 따라붙게 되었고 이는 명분 싸움에서 조조에게 막대한 이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조조에게 절실했던 정치적 방어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조는 서주 대학살로 인해 이미 민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고 여타 군벌들 사이에서도 포악한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조가 헌제를 영접하고 황실을 보좌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을 때 그의 행위는 비로소 정치적 도덕성의 외피를 얻게 되었고 이후 권력의 상승에 있어 결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순욱은 바로 이 점을 꿰뚫고 조조에게 황제를 직접 영접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는 단순한 권모술수 이상의 통찰이 담긴 전략적 사고의 결정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조의 경쟁자였던 원소 역시 헌제를 맞이하라는 권유를 측근 책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소는 후한 왕실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조와 원소 사이의 명분 경쟁은 조조의 완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군사적 우세를 넘어서 정치 전선에서도 조조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순욱이 조조에게 제공한 조언은 단순한 책략이 아니라 조조 정권 전체의 기틀을 설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옹립한 이후 그는 이 황제의 권위를 활용해 경쟁자 원소를 정치적으로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후한의 실질적 권력자로 부상하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황제의 충신을 자처하는 입장이었기에 노골적인 권력 장악보다는 명분과 형식을 갖추는 정치적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조조는 원소에게 태위라는 고위 관직을 제수합니다. 그러나 이 제수는 사실상 조소의 정치적 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태위는 명목상 3공 중 하나로서 높은 관직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은퇴를 앞둔 노신들에게 주어지던 명예직에 가까웠습니다. 실권은 거의 없었고 실제 정무와 병권은 관여하지 못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조조는 겉으로는 원소를 높이는 척하면서 실상은 그를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자신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장군 자리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이처럼 조조는 겉과 속을 철저히 분리하여 정치적 형식과 실질적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속내를 원소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장문의 장계를 조정에 올려 태위 제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명예직을 받고 실권을 잇는 것은 곧 스스로의 정치적 존재감을 희석시키는 것이기에 원소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어쩔 수 없이 대장군 자리를 원소에게 넘겨주는 양보를 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면적인 후퇴는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대신 사공행 거기 장군이라는 직위를 선택하여 여전히 실무에 관여하면서도 명분과 체면을 갖춘 절묘한 포지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조의 행보는 단지 정치적 수단이 아닌 고도로 계산된 권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균형술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조가 헌제를 옹립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 그의 권력 구도를 정비하고 경쟁자들과의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순욱은 바로 이 카드의 가치를 간파하고 조조에게 강력하게 권유하였으며 조조는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패자의 길을 열게 됩니다. 특히 이 카드는 명사계층의 신뢰를 다시 얻는데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조는 서주 대학살로 인해 유림과 지방 명사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정과 민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헌제를 보좌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재포지셔닝함으로써 조조는 이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장의 카드는 동시에 조조를 일정한 틀 속에 묶어두는 양날의 칼이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옹립한 이상 한실 부응이라는 대의 명분은 조조가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할 정치적 약속이 되었고 이는 그가 마음대로 한나라를 패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생전에 끝내 황제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며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철저히 후한의 충신이라는 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헌제를 앞세운 정치 전략은 실리와 명분 모두를 안겨준 대신 동시에 행동의 제약이라는 대가도 함께 수반한 것입니다. 특히 조조가 자신의 본거지를 영천군 허연에 두고 있었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허연은 순욱의 고향이었으며 순욱은 지역 명사로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주 대학살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조조에게는 영천 지역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욱의 조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조조의 생존과 정권 유지에 직결되는 전략적 지침이었습니다. 순욱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조조는 당시 수많은 명사들의 반감을 수습하지 못하고 정권 기반 자체가 흔들렸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욱은 조조 정권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꾼 인물이며 헌제 옹립이라는 중대한 결단 뒤에는 바로 그의 조언과 존재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조군의 세력이 아직 미약했던 초기에는 순욱은 조조와 함께 전투에 직접 참여하며 전략과 전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조조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곁에서 그를 지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군사 전략가로서의 역할도 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의 세력이 점차 성장하면서 순욱은 본격적으로 내정을 맡는 2인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조조가 전장을 누비며 외적과 싸우는 동안 순욱은 본진에서 정무를 책임졌고 군량 조달, 병력 충원, 행정 유지 등 국가의 중심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곧 조조가 마음 놓고 중원 통일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세밀한 전술은 물론 현장 지휘관의 몫이지만 전쟁 전체를 통괄하는 전략과 방향은 본진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당시처럼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시대에는 멀리 떨어진 전장과 본진 간의 세밀한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조조는 전쟁의 대방향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순욱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직접 전장에 나설 수 없었던 순욱을 대신하여 조조는 순욱이 추천한 인재들과 함께 세부 전략을 논의하였지만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틀, 즉 군사 전략의 큰 틀은 여전히 순욱의 조언에 기반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조조가 순욱을 단순한 군사 참모나 행정가가 아닌 정권 전체의 운영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순욱은 단지 조조의 명령을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조조의 선택에 대해 진지한 반문과 조언을 건넸으며 이는 조조 정권이 단기적 승리를 넘어서 장기적 통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관도대전 당시 조조가 일시적으로 후퇴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순욱은 그에게 단호하고 설득력 있는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조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결국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순욱의 조언은 전장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판단을 결정짓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욱이 생전에 조조와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들과 전략적 논의의 기록은 모두 순욱 본인의 손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며 후세의 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의 조언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만 관도대전 당시의 후퇴 조언 등 일부 기록은 다른 사료들에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라도 그의 역할과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순욱이 남긴 서신이 남아있었다면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책사를 넘어 국가 경영의 철학과 전쟁 지휘의 미학을 겸비한 당대 최고의 전략가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욱의 위상은 조조 정권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중원의 재편을 이끈 핵심 인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순욱의 최후는 위시춘추, 배송지의 주석, 후한서 및 진수의 삼국지 정사 사이에서 상이한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은 당대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정치적 해석과 여운이 뒤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위시춘추에서는 순욱의 죽음을 명백한 토사구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수의 삼국지 역시 본문의 어조와 전후 맥락에 따라 좌천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사의 문장을 단순히 사실 기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조 정권 내 권력 이동과 갈등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사마강 또한 자칫 동감에서 순욱의 죽음을 자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시춘추에 등장하는 빈그릇 이야기 같은 상세한 일화는 생략한 채 단순히 약을 복용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서가 공통적으로 순욱의 죽음을 병사가 아닌 자살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조조와의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이견 수준을 넘어선 근본적 대립으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순욱이 생전 내내 조조의 본거지를 지키며 내정을 총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며 그의 생애 말기에 전장 발령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순욱이 조조와 의견 충돌을 겪은 직후 조정으로부터 외지 출정을 명받았고 출정 시기와 거의 맞물려 사망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공교로운 흐름입니다. 그가 조정 내에서 일정한 입지를 상실하고 강제로 변방으로 발령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발령이 그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해석은 매우 설득력 있는 관점입니다. 더군다나 순욱이 실제 전투에서 종군한 사례는 그의 생애 전반을 통틀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조조 세력이 아직 기초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초기 또는 여포 장막 진궁 세력의 반란으로 조조 본거지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에서만 순욱은 일시적으로 종군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시기에는 내정을 책임지는 고정된 역할을 맡았고 척벽대전이나 관도대전과 같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대전쟁에서도 항상 본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조조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정을 명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단순한 군무상의 로테이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이동이었으며 사실상 좌천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공식 기록상 순욱은 병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삼국지나 배송지 주석에도 순욱이 병으로 인해 수춘에 머물던 중 근심과 번민 속에 죽음을 맞았다고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고대 중국 사서에서 흔히 간접적으로 강제 자살 혹은 정치적 유배와 자멸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정치적 좌천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즉 순욱의 죽음은 그의 생애에 들이운 조조 정권 내부의 갈등 구조, 권력 재편 과정 속에서 발생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조의 폐업에 헌신하며 그 정권을 실질적으로 세운 인물이 결국 그 조조 정권의 내부 논리에 의해 밀려났다는 사실은 공신의 말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특히 군주와 책사 사이의 신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질되고 균열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순욱의 최후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냉혹한 단면을 드러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시춘추에는 조조가 순욱에게 빈 그릇을 보냈다는 상징적인 일화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빈 그릇은 단순한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강한 암시였다고 해석됩니다. 이제 너에게 더는 먹을 것을 줄 생각이 없다.
나아가 쌀 한 톨도 아깝다는 조조의 냉혹한 의중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 권력의 핵심 인물에게 보내는 사실상 절교 선언이자 생존에 필요한 기본조차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단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조가 평소 유능한 인재들에게조차 실리를 중시하며 냉정하게 대했던 것을 고려하며 순욱에게 보내진 빈 그릇은 상징적이고도 치명적인 경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행동은 순욱에게 명백한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욱 스스로도 이것이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음을 직감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자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체념이나 낙심보다는 버림받을지언정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굽힐 수는 없다는 일종의 결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순욱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실무 관료나 책사를 넘어 스스로의 명분과 이상을 끝까지 지키려 한 지식인이자 명사였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순욱은 조조 정권 내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고 그만큼 영향력도 컸습니다. 조조가 순욱과의 정치적 결별을 방치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깊어진 이상 그를 그대로 두는 것은 권력 구조의 불안 요소를 계속 안고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욱이 단순한 불만 세력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상징과도 같았기에 조조는 그의 존재를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게 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순욱의 죽음은 조조의 권력 강화와도 괴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 퇴장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전환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시춘추, 배송지 주석, 후한서, 자치통감 등 여러 사서에서는 순욱의 죽음을 자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수의 삼국지 정사에서는 분사, 즉 분노로 인한 죽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서들 간의 기록이 충돌하는 것은 순욱의 죽음 자체가 명확한 사실보다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순욱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오리무중이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조조가 그의 죽음을 묵인했거나 방조한 정황은 여러 사서에서 일관되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수의 삼국지는 진나라 시기에 쓰인 정사로 조조와 사마의 가문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흔적이 자주 포착됩니다. 조조와 사마씨는 위와 진이라는 왕조의 계승 라인상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이들에 대한 부정적 기록은 정사에 실리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고려하며 진수의 기록은 오히려 조조 측에 유리하게 정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순욱의 죽음에 대한 진실 역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찬압 일화의 진위 여부를 떠나 분명한 것은 순욱이 토사구팽당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순욱이 사망한 이듬해 조조는 결국 구석을 하사받고 위공에 봉해졌습니다. 이는 황제 다음가는 권력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왕권의 기반을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조는 위왕으로 승격되었으며 그의 사후 조비가 마침내 후한을 멸하고 조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의 반전은 순욱이 기반을 닦았던 영천 지역의 호족 세력이 결국 조조 가문을 떠나 사마씨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순욱이 죽은 지 수십 년 후 그의 고향 기반이었던 영천 세력은 위왕조를 버리고 진왕조의 건국 세력에 가세하여 마침내 서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정치사적 전개가 아니라 순욱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명분과 충의의 가치가 조조 정권과는 끝내 양립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순욱이 끝까지 조조의 정치적 방향에 동의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정권과 결별한 사건은 단순한 토사구팽이 아닌 하나의 시대 정신이 충돌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욱은 단지 조조 정권의 책사나 내정 관료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의 국가 경영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지탱한 왕자의 제목으로서 조조가 폐업을 이룰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조가 직접 장량이라 칭했던 그의 존재는 단순한 비유 이상의 실체를 지녔습니다. 조조의 초기 기반이 취약할 때에는 전장에 함께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전략적 결정을 함께 내렸고 정권이 안정된 이후에는 본거지를 지키며 내정과 인사, 물자 수급, 문무 관리 등 국가 운영의 중심을 맡아 실질적인 2인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인재 선발 능력을 지녔으며 조조 휘하의 곽가, 정옥, 순위, 사마의 등 훗날을 빛낸 참모들조차도 순욱의 조직적 통솔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적 명분의 중요성을 꿰뚫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조조에게 헌재를 옹립할 것을 권한 것도 순욱이었고 그 전략적 결단은 조조 정권을 단순한 군벌에서 천자의 명을 받드는 정권으로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위나라가 진나라로 계승되어 천하를 통일하는 데까지 이르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모두 순욱의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이르러 정치적 소신과 정권의 방향이 갈라지며 조조와 충돌하였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조조가 본격적으로 위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의 자리를 계승했다는 사실은 순욱이 생전에 끝까지 막고자 했던 정치적 선을 조조가 결국 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조 정권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 또한 순욱이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순욱은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후세에 남기길 원치 않아 생전의 모든 기록을 불태웠고 그로 인해 많은 구체적인 공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사서와 후인의 기록 그리고 조조 스스로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조조 정권이 과연 그처럼 안정적으로 세워졌을지, 관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지, 또는 위나라가 진나라로까지 이어졌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순욱은 제갈량과 함께
삼국시대 최고의 책사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략에 능한 인물을 넘어 국가를 설계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권력과 명분의 균형을 꿰뚫어본 실질적인 시대의 설계자로서의 순욱은 삼국지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충의와 이념, 현실 정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며 끝내는 스스로 물러나기를 택했던 고결한 관료의 전형이었으며 동시에 냉혹한 권력의 이면을 마주한 지식인의 마지막 자취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후세에 빛나고 있습니다. 순욱은 조조 정권의 뿌리를 내리고 천하 통일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진정한 왕자의 책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